청담동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오늘따라 그 빛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세차게 쏟아지는 장대비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며 수억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졌고 최고급 세단들의 헤드라이트는 어둠 속에서 긴 빛의 궤적을 그리며 흩어졌다. 한서연은 그 모든 풍경을 등진 채 비에 젖은 생쥐꼴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몸에 걸치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는 축축하게 늘어져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마치 그녀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처럼. 몇 시간 전 그녀는 지옥 같은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권력과 부를 과시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그녀의 부모님이, 다른 한쪽에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훑어보는 태상그룹의 마진우 상무와 그의 아버지 마 회장이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두 가문의 결합이 가져올 사업적 이익에 대한 것뿐이었다. 서연의 의견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이자 두 기업을 잇는 가장 값비싼 거래 품목일 뿐이었다.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참하고 예뻐서 어딜 가나 칭찬이 자자했지. 우리 진우짝으로 이만한 아이가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참하고 예쁘다고, 그 말은 곧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인형이라는 뜻과 다름없었다. 마진우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 기름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밑으로 서연의 허벅지를 슬며시 더듬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소름 돋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아무도 그 미세한 저항을 눈치채지 못했다. 혹은 애써 모른 척했다. 마진우. 그의 이름은 상류층 세계에서 악명으로 자자했다. 잘생긴 얼굴과 번지르르한 매너 뒤에 숨겨진 폭력성과 비뚤어진 소유욕. 그와 잠시라도 엮였던 여자들의 끔찍한 소문들이 서연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도 그녀의 부모님은 오직 태상그룹의 후광만을 바라보며 딸을 그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아이 결혼 못합니다. 결국 서연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화기애애하던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개졌고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니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서 앉지 못해. 제 인생입니다. 제가 결정해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레스토랑을 뛰쳐나왔다. 등 뒤로 아버지가 노발대발 소리치는 소리와 마 회장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그녀는 결국 짐승처럼 끌려가 그 끔찍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진 힘과 돈이라면 그녀 하나의 인생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아버릴 수 있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가문의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결혼을 먼저 포기하게 만들 거대한 스캔들을 터뜨리는 것이다. 비에 젖은 채 한참을 걷던 서연은 어느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화려한 대로변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그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려는 결심에서 오는 기묘한 흥분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 스캔들, 그것도 아주 지독하고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계좌 잔고를 확인했다. 몇 년간 유명 갤러리의 수석 큐레이터로 일하며 모은 돈과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비상금이었다. 이 돈이면 충분했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길 어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한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남자는 검은색의 심플한 면바지에 평범한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요란한 로고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쏟아지는 비와 어두운 골목의 풍경 속에서 그는 홀로 고요한 섬처럼 서 있었다. 흠뻑 젖어 있었지만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무언가를 응시하는 그의 옆모습에서는 깊은 고뇌와 함께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쩌면 술에 취했거나 혹은 절망이 이성을 마비시켰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그리고 저 남자는 어쩐지 썩은 동아줄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믿음직한 강철 로프 같았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떨렸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심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향했다. 그 눈빛과 마주한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결심을 굳혔다. 당신을 사고 싶어요. 오늘 밤 하룻밤만. 남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었다. 값비싸지만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드레스. 겁에 질렸지만 필사적으로 도끼를 품고 있는 눈동자. 그는 조롱하거나 비웃는 대신 분석하듯 그녀를 관찰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서연은 스마트폰을 들어 자신의 계좌 잔고를 그의 눈앞에 비췄다. 억 단위의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웬만한 남자라면 눈이 돌아갈 금액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그 숫자를 잠시 응시할 뿐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서연의 얼굴로 향했다. 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그의 질문은 예리했다. 그는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하룻밤의 유희가 아니라는 것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제발요. 그냥 호텔에 같이 가주시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가 함께 밤을 보낸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 끝이 절박하게 갈라졌다.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골목 안에는 오직 거센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연의 심장이 절망적으로 가라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남자가 입을 열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절망적인 도주를 읽어낸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괴물이요, 나를 통째로 삼키려는. 괴물한테서요. 그녀의 대답에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역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거나 혹은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일부를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후드 주머니에 꽂고 있던 손을 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갑시다. 그것이 전부였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크고 따뜻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잡은 단단한 온기였다. 그들은 말없이 빗속을 걸어 가장 가까운 최고급 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비에 젖은 그들의 모습은 노골적인 이질감을 풍겼다. 직원들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남자가 풍기는 위압적인 분위기와
서연의 차림새가 범상치 않음을 짐작하고는 감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남자는 자신의 카드를 꺼내 가장 비싼 스위트룸을 결제했다. 서연이 막으려 했지만 그는 짧은 눈짓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스위트룸의 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정막이 흘렀다. 방 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호화로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를 희석시키지는 못했다. 일단 씻으시죠. 감기 걸리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자연스럽게 욕실 가운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몸을 맡기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떨려왔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그녀는 괴물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있었다. 서연이 가운을 입고 나왔을 때 남자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젖었던 후드 티셔츠는 벗어두고 안에 입고 있던 마른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다. 단단하게 잡힌 등 근육과 넓은 어깨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섰다. 필요한 건 다 시켰습니다. 와인하고 간단한 식사, 직원들이 여러 번 오르내렸으니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치즈, 과일 등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는 이 연극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해 준 것이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끌어들여서 사과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남자는 와인병을 들어 잔에 따랐다. 그리고 한 잔을 서연에게 건넸다. 이름이 뭡니까? 한서연입니다. 나는 강지훈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통성명을 했다. 강지훈. 낯선 이름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와인을 마셨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연은 방 한쪽에 걸린 그림에 시선을 주었다. 무명 작가의 추상화였지만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붓터치가 인상 깊었다. 저 그림,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는군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직후의 새벽 하늘 같아요. 서연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그러자 지훈이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림을 볼 줄 아는군요. 제 직업이니까요. 아트 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박했나 봅니다.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추한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지훈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했다. 처음이었다. 자신의 절박함을 추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준 사람은 부모님조차 그녀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그저 돈 안 되는 취미나 시집 잘 가기 위한 교양 정도로 취급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다. 그들은 마진우나 태상그룹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예술과 인생, 꿈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비록 예술에 조예가 깊지는 않았지만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었고 서연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서연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가 단순히 평범한 남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사고방식은 거대하고 체계적이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놀랍도록 넓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은 아직도 어두웠지만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와인병은 거의 비어 있었다. 이제 그만 주무시죠. 저는 소파에서 자겠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소파에서 당신은 손님이잖아요. 하룻밤을 돈으로 산 손님은 침대를 양보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어요. 한서연 씨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소파에 길게 누운 그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서연은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분명 돈으로 산 하룻밤의 상대일 뿐인데 지난 몇 년간 가족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연은 잠에서 깼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비치고 있었다. 지우는 이미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 어젯밤의 그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서연은 급하게 일어나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그리고 약속했던 금액을 적어 그에게 건넸다. 약속한 돈이에요. 지우는 그녀가 내민 수표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당신을 구하는 건 돈이 아닐 겁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섰다. 기억해요. 당신은 거래 품목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란 걸. 문이 닫히고 그는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방 안에는 다시 서연 혼자 남았다. 그녀는 그가 남기고 간 수표와 그의 마지막 말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비가 완전히 그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혹은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는 도박이었다.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젯밤처럼 두렵지는 않았다. 그의 마지막 말 때문일까? 서연은 창가에 서서 젖은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한서연의 계획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파괴적으로 성공했다.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 상류층을 위한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몇몇 연예부 기자들에게 유명 갤러리 큐레이터 A창, 의문의 남성과 호텔 투숙기라는 제목의 사진 몇 장이 제보되었다. 호텔 로비에서 비에 젖은 채 그와 함께 있는 모습, 스위트룸 복도에서 와인과 음식을 나르는 호텔 직원 뒤로 비친 그들의 모습이 교묘하게 찍혀 있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 주인공이 한서연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태상그룹의 마진우 상무와의 약혼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파장은 더욱 컸다. 사람들은 그녀가 약혼자에게 불만을 품고 보복성 외도를 한 것이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원래부터 행실이 단정치 못했다고 험담했다. 결국 마 회장 측에서 먼저 파혼을 통보해왔다. 가문의 명예를 똥칠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연의 아버지는 경노했다. 그는 서연을 본가로 불러들였다. 거실에는 부모님이 싸늘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네가 어떻게 우리 얼굴에 이렇게 똥칠을 할 수가 있어, 저 천박한 것. 아버지가 집어던진 신문 뭉치가 서연의 발치에 떨어졌다. 한 면에는 그녀의 스캔들이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증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태상의 시집만 가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것을. 그걸 제 발로 걷어차. 서연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딸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체면과 무산된 사업적 이익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남았던 미련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제 인생입니다. 호의호식하는 가축으로 살 빼야 차라리 굶어 죽는 길을 택하겠어요. 뭐라고? 오늘부로 저는 이 집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분도 제 부모님이 아니십니다. 그토록 원하시던 태상가와의 연줄이 끊긴 게 아쉬우시겠지만 이제 저를 팔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포기하세요.
서연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조금의 미련도 없었다. 등 뒤로 아버지가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그 후 몇 주간 서연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를 떠나 강북의 작고 허름한 오피스텔에 거처를 마련했다.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과 보석 몇 점을 처분해 보증금과 몇 달치 생활비를 마련했다. 좁고 낡았지만 그 공간은 처음으로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창가에 작은 허브 화분을 놓고 아끼는 미술 서적 몇 권을 책장에 꽂자 제법 사람 사는 곳 같았다.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이름에 붙은 스캔들이라는 주홍글씨는 생각보다 강력했다. 전에 일했던 갤러리는 물론 다른 미술계 인사들도 모두 그녀를 외면했다. 몇 번의 면접에서 노골적인 무시와 성희롱에 가까운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한서연 씨, 남자 보는 눈이 독특하다던데 우리 갤러리 회장님도 한번 봐줄 수 있나? 그런 말을 들은 날이면 서연은 집에 돌아와 혼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울음을 삼켜야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작은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프리랜서 큐레이터로 일감을 구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듬었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리고 헛구역질이 났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성 위염이거나 매일 마시는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이 천근만은 무거웠다. 너무 무리했나 봐. 오늘은 좀 일찍 자야겠다. 그녀는 밀려드는 피로감이 그저 고된 현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위치한 아유아라 그룹 본사. 27층 CEO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강지훈의 시선은 오직 앞에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고 재무책임자 CFO와 전략기획실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오늘까지 유령 회사를 통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이 매집한 지분이 15%를 넘어섰습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지만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며 철저하게 세탁되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력이라면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우리 아유아라 그룹의 차세대 배터리 사업 진출을 가장 견제하던 곳이라면 전략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지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에 떠있는 주가 그래프를 응시했다. 그는 이미 그 배우가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구시대적인 정경유착과 비리로 성장해온 괴물, 태상그룹. 얼마 전 그는 태상그룹 마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고 조용히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아마 그쪽에서도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선제 공격을 해온 것이다. 김이사, 네, 대표님. 그의 오른팔인 김진수 이사가 한 걸음 나섰다. 백기사 역할을 해줄 우호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게. 그리고 언론에 우리가 개발 중인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흘려 주가를 부양해서 그들이 지분을 매입하는 비용을 최대한 높여야 해. 이건 자금 싸움이자 시간 싸움이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상대의 자금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우레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게 약속했어.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깨끗하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이 싸움 절대 물러서지 않아. 괴물에게 회사를 통째로 넘겨줄 생각은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몇 주 전 빗속에서 만났던 무기력한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젊은 왕이었다. 다시 서연의 작은 오피스텔. 그녀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생리를 한 것이 언제였더라. 달력을 확인한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벌써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걸 거야. 부정하고 싶었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동네 약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 2개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화장실 안. 서연은 사용 설명서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심호흡을 하고 테스트를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결과창에 붉은 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 그리고 둘, 선명한 2줄이었다. 서연은 손에 든 테스트기를 떨어뜨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임신, 그 끔찍한 결혼을 피하기 위해 저지른 하룻밤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더 거대한 결과로 돌아왔다.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그날 밤의 남자. 강지훈 이름 석자와 희미한 얼굴의 잔상만이 전부인 남자. 만약 이 사실이 마진우나 그의 가족 귀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것은 자신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끔찍한 증거가 될 테니까.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배를 감싸 안게 되는 본능적인 감정이 싹텄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자기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녀에게 찾아온 유일한 혈육이었다. 며칠을 알아누운 서연은 멍하니 정신을 차리고 근처 카페로 향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면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될까 싶어서였다. 카페 구석의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근 재계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아유아레 그룹의 경영권 분쟁입니다.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한 적대적 M&A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유아레 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 대표의 방어 전략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의 말과 함께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클로즈업 되었다. 날카로운 턱선, 깊고 총명한 눈빛, 빈틈없이 입은 세련된 수트. 서연은 숨을 멈췄다. 강지훈 대표는 선친인 강 회장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은 후 과감한 혁신과 투명 경영으로 아우라 그룹을 단기간에 국내 10대 그룹 반열에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이번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는 태상그룹과의 악연은 태상그룹 강지훈 아유아라 그룹의 대표. 서연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지며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화면 속의 남자. 하룻밤의 계약으로 만났던 그 남자. 빗속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남자.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 그가 바로 아유아라 그룹의 대표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태상그룹이라는 사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것은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거대한 두 기업의 전쟁 한복판에 그녀와 그녀의 아이가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 되어 존재하고 있었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화면 속 강지훈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이름 모를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구원줄이거나 혹은 그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카페에서 비틀거리며 나온 한서연의 세상은 온통 흑백이 되어버렸다. 며칠간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충격과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강지훈이 아우라 그룹의 대표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태상그룹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해버렸다. 그녀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있었다. 첫 번째 길은 도망이다. 이름도 바꾸고 아무도 모르는 지방 소도시나 해외로 떠나 아이를 낳고 숨어 사는 것. 이것은 가장 본능적인 선택지였다. 하지만 서연은 곧 고개를 저었다. 태상그룹의 정보망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마지노 같은 남자가 자신을 기만한 여자를 순순히 잊어줄 리 없었다. 만에 하나 아이의 존재까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와 그녀와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혼자서는 아이를 지킬 수 없었다. 두 번째 길은 침묵이다. 이 모든 사실을 가슴에 묻고 두 거대 기업의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하지만 만약 강지훈이 패배한다면 태상그룹의 힘은 지금보다 더 막강해질 것이고 그녀의 비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전쟁 결과에 맡기고 싶지 않았다. 결국 남은 것은 세 번째 길뿐이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대담하며 어쩌면 유일하게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길. 바로 아우라 그룹의 대표 강지훈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일개 스캔들의 주인공이 대한민국 10대 그룹 총수를 만나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그는 그녀를 돈을 노린 사기꾼이나 태산이 보낸 스파이로 취급할 게 뻔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서 희망의 단초를 보았다. 빗속에서 괴물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는 그녀의 말을 이해해 주던 눈빛. 당신은 거래 품목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던 그의 마지막 말.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에게도 이 아이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다. 결심이 서자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포에 잠식되었던 영혼의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하지만 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했다. 사실 내가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라는 말은 무기가 될 수 없었다. 그것은 동정이나 의심을 살 뿐인 나약한 외침에 불과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실질적인 거래패를 들고 가야만 했다. 서연은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마진우의 약혼녀라는 신분으로 태상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무심코 나누던 대화들. 그녀가 큐레이터로서 참석해야 했던 미술품 경매와 전시회의 풍경들. 그리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상그룹 산하에는 태산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유망한 신진 작가를 후원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재단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몇 번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다. 마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장하던 예술적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무명 작가들의 그림이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옥션에서 상상도 못할 곡에 낙찰되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은
얼마 후 태산문화재단에 기증되어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안겨주었다. 해외 옥션, 유령 법인, 문화재단. 이것은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및 돈 세탁 수법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무기였다. 강지훈의 정보팀도 파고들 수 없는, 미술계의 전문가만이 간파할 수 있는 태상그룹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그녀는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며칠 밤낮으로 작은 오피스텔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인터넷을 오가며 지난 몇 년간의 국내외 미술품 경매 기록을 전부 뒤졌다. 태산문화재단의 공시자료와 기부 내역을 분석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작품들의 정보를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산의 검은 돈이 흘러간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를 완성했다. 어떤 유령 회사가 어떤 경매에서 어떤 작품을 얼마에 낙찰받아 어떻게 재단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정리한 보고서였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강지훈에게 이 지도를 전달하는 것. 그녀는 아유아라 그룹의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인맥을 수소문해 강지훈의 최측근이자 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김진수 전략기획실장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아주 간결하고 전문적인 어투로 메일을 작성했다. 김진수 실장님께 저는 현재 아유라 그룹이 겪고 있는 경영권 분쟁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내용은 태산문화재단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루트에 관한 것이며 이는 오직 미술계 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강지훈 대표님께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메일에는 어떠한 감정적 호소나 개인적인 사연도 담지 않았다. 오직 비즈니스적인 가치만을 명료하게 제시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하루, 이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서연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역시 무리였을까? 스팸 메일로 취급되어 삭제된 것은 아닐까? 그녀가 절망에 빠지려던 사흘째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아우리 그룹의 김진수 실장입니다. 보내주신 메일 잘 읽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남산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차큐식 8호에서 뵙고 싶습니다. 보안상의 문제이니 약속 장소와 시간은 절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드디어 문이 열린 것이다. 다음 날 서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값비싼 옷 대신 단정하고 신뢰감을 주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호텔 스위트룸의 문을 열자 김진수 실장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그리고 그의 뒤, 창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강지훈이 있었다.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그는 빗속의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수트를 입고 온몸으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제국의 군주였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위아래로 훑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입니다. 앉으시죠. 지훈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어쩌면 기억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서연은 테이블에 앉아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가 파악한 태상그룹의 돈 세탁 루트입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정리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특정 경매에서 유령법인 명의로 낙찰된 작품 목록,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낙찰가, 그리고 그 자금이 태산문화재단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 그녀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고 증거는 명확했다. 에이유라 그룹의 최고 엘리트인 김진수 실장의 얼굴에조차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그들의 정보팀도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정보였다. 설명이 끝났을 때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의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포커페이스였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훌륭한 분석이군요. 이걸 우리에게 넘기는 대가로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아이우라 그룹의 자리라도 원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드디어 진짜 협상을 할 시간이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대표님,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가장 꺼내기 힘든 말을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혹시 2달 전쯤에 비 오는 밤을 기억하십니까? 청담동 골목에서 당신을 하룻밤 고용했던 한 여자를요. 그 순간 강지훈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눈앞에 이 지적이고 당돌한 여자와 빗속에서 절박하게 떨고 있던 그날 밤의 여자의 모습이 겹쳐졌다. 태상그룹, 그녀가 태상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타이밍에 나타난 것,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태산소 보냈나? 제가 태산의 스파이였다면 이 정보를 무기로 대표님을 협박했겠죠. 돕겠다고 찾아오진 않았을 겁니다. 서연은 준비했다는 듯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병원에서 받아온 작은 점처럼 보이는 초음파 사진이었다. 이 아이 대표님 아이입니다. 이게 무슨... 이 아이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태상아 사람들이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면 저희는 죽은 목숨이에요. 세상에서 이 아이를 지키고 태산을 무너뜨릴 이유가 저만큼이나 절실한 사람은 강지훈 대표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초음파 사진과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옆에 있던 김진수 실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훈은 실용주의자였다. 충격이 가라앉자 그의 머리는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똑똑하고 대담했다. 그녀가 가져온 정보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진짜 무기였다. 그리고 아이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자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의 말은 옳았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원하는 게 뭐지? 보호해 주세요. 저와 제 아이를,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주세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대표님을 돕겠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를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계약은 성립되었다. 신뢰나 애정이 아닌 공동의 적과 공동의 목표 아래 맺어진 위험한 동맹. 그들은 이제 적의 심장을 향해 함께 칼을 겨눠야 하는 운명의 파트너가 되었다. 강지훈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의 위험한 동맹이 맺어진 바로 다음 날, 한서연의 삶은 다시 한번 격변을 맞았다. 짐을 싸십시오. 지금 즉시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아침 일찍 김진수 실장이
직접 그녀의 허름한 오피스텔을 찾아왔다. 그의 뒤에는 표정 없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서연이 반문할 틈도 없이 그들은 그녀의 단출한 짐을 능숙하게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아유라 그룹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과 입주민의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녀가 안내된 집은 호화롭기보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요새에 가까웠다. 외부와 연결된 모든 통신망은 암호화되어 있었고 집 안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24시간 경호팀과 직통으로 연결되었다. 대표님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한서연 씨의 모든 동선과 안전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나가실 수 없습니다. 김 실장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강북의 낡은 오피스텔에서 보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더 높은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었다. 에이유라 그룹의 가장 중요한 보호 자산이 된 것이다. 그날 저녁 강지훈이 직접 그녀의 새로운 거처를 찾아왔다. 그의 뒤에는 김진수 실장과 그룹 내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핵심 전략팀 2명이 함께였다. 그들은 거실 벽면 전체를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프로젝터를 설치했다. 순식간에 안락한 거실은 비밀스러운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서연이 정리했던 태산문화 재단 관련 파일이 거대한 스크린 위에 펼쳐졌다. 자, 시작합시다. 한서연 씨, 이 그림부터 설명해 주시죠. 지훈이 가리킨 것은 어느 무명 작가의 난해한 추상화였다. 그들의 첫 번째 전략회의가 시작된 것이다. 회의가 시작되자 2사람의 시너지는 놀라울 정도로 빛을 발했다. 서연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산의 약점을 파고들 공격 루트를 제시하는 유능한 전략가였다. 이 작가는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 중이지만 초기에는 마 회장의 개인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화풍이 단순하고 특징이 명확해서 위작을 만들기 가장 용이합니다. 태산은 아마 이 작가의 이름값만 이용해 자신들이 만든 위작을 해외 경매 시장에 내놓고 가격을 부풀린 뒤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가를 직접 접촉해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군요. 김진수 실장이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위험합니다. 마 회장이 오랫동안 후원한 작가라면 이미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섣불리 접촉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작품의 물감 성분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진 시기는 1998년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낙찰된 런던 경매소의 고화질 사진을 확대 분석한 결과 그림 표면에서 2005년 이후에나 상용화된 티타늄 화이트, 안료 성분에서만 나타나는 특유의 광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저 그림은 완벽한 위작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지훈과 그의 팀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기업과 금융의 전문가였지만 이토록 정교한 예술계의 속임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은 그들이 놓치고 있던 전쟁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있었다. 지훈은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빗속에서 절박하게 떨던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압도적인 지성과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전문가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들의 비밀 회의는 거의 매일 밤 이어졌다.
서연의 정보를 바탕으로 AURA의 전략팀은 태산의 자금줄을 옥죄기 시작했다. 해외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태산문화재단에 불투명한 자금 운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흘렸다. 태산과 거래하는 해외 투자펀드의 익명으로 재단에 회계 부정 가능성에 대한 경고 보고서를 보냈다. 태산그룹의 주가가 미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치열한 전략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지우는 종종 자리에 남아 서연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 시간만큼은 그들이 딱딱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마주하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회의 자료를 검토하는 척하며 힘겹게 입덧을 참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창백해진 얼굴과 식은땀이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집으로는 아유라 그룹 회장, 전용 셰프가 만든 최고급 유기농 식단이 배달되기 시작했다. 임산부의 건강에 좋다는 과일과 영양제도 함께였다. 이럴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부담스러워하며 말했지만 지우는 무심하게 대꾸했다. 착각하지 마요. 한서연 씨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니까. 건강한 상속자를 낳는 건 당신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쌀쌀 맞았지만 서연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서투른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원래 꿈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작가를 가장 좋아하는지. 서연도 조심스럽게 그의 세계에 대해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태산 같은 기업들을 증오하는지.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셨소. 하지만 늘 태산 같은 기업들 때문에 고통받았지. 비열한 음해와 협박, 뇌물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에게 말했어. 절대 저런 괴물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회사를 키우지 말라고. AUR는 내게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신념 그 자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무거운 책임감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보았다. 그는 그저 부유한 상속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독하게 싸우는 남자였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들 사이에 딱딱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편 아유라아의 방역에 연이어 허를 찔린 태상그룹의 마 회장은 격노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마진우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그를 차버린 한서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 계집애,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내.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내 손으로 직접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가르쳐 주겠어. 마진우는 뒷골목 조폭들을 풀어 서연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고 모든 연락은 끊겨 있었다. 분노에 찬 마진우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서연이 프리랜서 큐레이터로 일감을 구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유령 미술관을 내세워 그녀에게 접근했다. 거액의 자문료를 미끼로 그녀를 약속 장소로 유인하려는 함정이었다. 그 위험한 제안은 당연히 AUR의 보안팀에 먼저 포착되었다. 대표님, 한서연 씨에게 신원불명의 미술관에서 자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해당 미술관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이며 그 배후에 마진우 상무의 자금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마진우가 드디어 그녀에게 직접 손을 뻗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당장 차를 몰아
서연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 시각 서연은 마침 그 자문 의뢰 메일을 읽고 있었다. 잠시나마 큐레이터로서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들떠 있었다. 물론 보안팀에 먼저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잠시라도 이 숨막히는 요새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제안 당장 거절해요. 네, 하지만 이건 그냥이 아니야. 마진우가 파놓은 함정이라고. 지훈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잊었어.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로도 만날 생각하지 마. 그의 거친 반응에 서연은 놀랐지만 이내 그의 눈 속에서 단순한 분노가 아닌 깊은 두려움을 읽었다. 자신과 아이의 안위에 대한 진심 어린 공포. 그것은 보호 자산을 염려하는 CEO의 표정이 아니었다. 위험에 처한 자신의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그가 내뿜는 강렬한 보호의 기운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그가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가 파놓은 안전한 요새 안으로 자신이 들어와 있었음을 깨달았다. 알았어요. 경솔했어요. 미안해요. 서연이 나지막이 사과하자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있던 지훈의 손에 힘이 풀렸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물러섰다. 방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전쟁은 이제 회의실 책상 위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바로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한서연의 정보로 시작된 아이유아라 그룹의 방역은 효과적이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금융계에서는 태산문화재단에 대한 의혹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마 회장은 마침내 가장 비열하고 오래된 무기를 꺼내 들었다. 바로 여론몰이였다. 하루아침에 인터넷 뉴스와 증권가 찌라시는 강지훈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들로 도배되었다. 단독 아우라 그룹 강지훈 대표. 과거 연인에게 무차별적 소송. 냉혈한의 두 얼굴. 심층 취재.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무능한 황태자. 아유라의 진짜 위기는 오너 리스크. 투명 경영의 위선. 아우라 그룹. 하청업체 쥐어짜기로 막대한 이익. 마 회장은 수십 년간 언론계를 주무르며 쌓아온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지훈의 과거 사생활은 난도질당했고 그의 경영 능력은 폄훼되었으며 심지어는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마저 모욕당했다. 아이유아라 그룹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고 내부 직원들마저 동요하기 시작했다. 한남동의 안전가옥에도 그 여파가 미쳤다. 아침에 눈을 뜬 서연은 인터넷을 뒤덮은 지훈에 대한 험악한 기사들을 보고 숨을 멈췄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날 오후 전략회의를 위해 찾아온 지훈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그의 눈 밑에 드리워진 짙은 피로와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은 그가 얼마나 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회의 내내 서연은 그의 상태에 신경이 쓰였다. 잠시 회의가 중단되었을 때 그녀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타서 그의 앞에 놓았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CEO 갑옷을 뚫고 들어온 작지만 따뜻한 위로였다. 그는 언제나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싸워왔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맙군. 그의 짧은 한마디에 서연은 그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고통을 지켜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한편 마진우는 이 모든 상황에 미쳐가고 있었다. 자신의 함정은 실패로 돌아갔고 아버지는 고작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었다. 그의 삐뚤어진 자존심은 한서연이 강지훈의 뒤에 숨어 자신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강지훈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서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아버지 몰래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서연의 행방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끈질긴 뒷조사 끝에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 주변 CCTV에서 김진수 실장의 모습을 포착했다. 아이유아라가 그녀를 직접 빼돌렸다는 확증이었다. 마진우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새로운 함정을 팠다. 이번에는 일과 관련된 미끼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가 데뷔 시절부터 따르던 늙은 미술평론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평론가는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마진우는 그를 협박해 서연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서연아, 나다.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큰 병을 얻어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됐어. 네가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구나. 오랜만에 듣는 은사의 목소리. 절박하고 쇠약한 그의 목소리에 서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분명 보안 수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어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었다. 잠깐만 다녀오는 건 괜찮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는 경호팀에게는 잠시 근처 서점에 다녀오겠다는 짧은 메모만 남긴 채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임신으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진 탓에 평소에 냉철한 판단력이 흐려진 결과였다.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한적한 갤러리 뒤편에 있는 찻집이었다. 서연이 초조하게 찻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잠겼다. 어둠 속에서 마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 서너 명이 서 있었다. 찾았네, 한서연.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놈 뒤에 숨어 네가 믿는 그 강지훈이라는 놈이 널 어떻게 지켜주는지 한번 볼까. 마진우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배를 감싸 안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어지 마. 시끄러워. 마진우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바로 그 순간 쾅! 찻집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쏟아져 들어왔다. 아유아라이아의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훈련된 움직임으로 마진우의 조폭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새하얀 공포로 질려 있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겨 보호했다. 마진우, 내 놈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마진우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증오에 찬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마진우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뒷문으로 도망쳤고 경호팀 일부가 그의 뒤를 쫓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은 것 같았다. 지훈의 눈에는 오직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의 모습만이 보였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죄책감과 공포심에 고개도 들지 못했다. 지우는 운전대만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그의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내가? 내가 뭐라고 했어? 그가 폭발하듯 소리쳤다. 지난번의 분노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이 당신을 그냥 다치게만 했을 것 같아. 서연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성을 빼고 이름을 불렀다. 모든 형식적인 관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당신을 죽였을 거야. 뱃속의 아이까지도.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 단어에서 절박하게 갈라졌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떨고 있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안았다. 그것은 로맨틱한 포옹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남자의 절망적이고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잃을 수 없어. 당신도, 이 아이도 절대 잃을 수 없다고.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그의 진심이 주는 압도적인 감정에 휩싸여 한참을 울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변질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나 전략이 아니었다. 서로의 목숨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운명이 얽힌 피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전쟁의 판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은 이제 두 기업의 생존 싸움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존 싸움이었다. 인사동 찻집에서의 끔찍한 사건 이후 한남동 안전가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존재했던 사업 파트너로서의 미묘한 거리감과 긴장감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공동의 위험을 온몸으로 겪어낸 동지애와 서로를 향한 절박한 보호 본능이 자리 잡았다. 두려움은 그들을 갈라놓는 대신 강철처럼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사으며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서연을 지켰다. 서연 역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거실에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과 아이를 지켜준 남자의 존재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수비는 끝났소. 그가 회의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다. 더 이상 그들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을 거요.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태산이라는 썩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겁니다. 방어전은 끝났다. 이제는 전면전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D-Day는 태상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일로 정해졌다. 실적 악화와 계속되는 루머로 흔들리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마 회장이 비장의 카드로 준비 중인 대규모 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할 바로 그날, 가장 화려한 축제의 날을 가장 끔찍한 심판의 날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날부터 주주총회까지 남은 3주간 그들은 전쟁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마지노의 납치 미수 사건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지훈의 경호팀에 의해 제압된 조폭들은 경찰에 넘겨졌고 아이유라 그룹의 최정예 법무팀이 그들을 압박했다. 결국 조폭들은 마지노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실토했고 그들의 증언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동시에 지훈의 정보팀은 태상그룹 내부의 불만 세력을 파고들었다. 마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에 밀려나거나 비리를 뒤집어 쓴 채 억울하게 퇴사한 임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산의 전직 재무이사 CFO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마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입증할 내부 회계장부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완벽한 공격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서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안전가옥에 숨어있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총설계자였다. 그녀는 전직 재무이사가 넘긴 회계장부와 자신이 분석한 미술품 돈 세탁 루트를 교차 분석하여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증거 체인을 만들어냈다.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데이터를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자료로 재구성했다.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지훈과 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나란히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다 무심코 손등이 스치기도 하고 지친 기색이 보이면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기도 했다. 점점 불러오는 서연의 배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말없이 상기시켜주는 깃발과도 같았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태상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 증권 분석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는 마 회장과 마진우가 자신만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곧 발표될 거대한 인수합병 계획이 모든 악재를 뒤집고 태산의 주가를 하늘로 띄워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마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태상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 회장의 연설을 위해 그의 얼굴을 비추던 조명이 펑 소리를 내며 꺼졌다. 장내가 술렁였다. 그리고 그의 뒤편 화려한 기업 홍보 영상을 내보내려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이내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마 회장,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소. 스크린 위로 강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뒤로 태상그룹의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충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서연이 설계한 미술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에 관한 것이었다. 위작으로 의심되는 그림들의 사진과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경매 낙찰가, 유령 회사를 거쳐 태산문화재단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그래프로 펼쳐졌다. 장내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두 번째 파트는 전직 재무이사의 영상 증언이었다. 그는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로 나타나 마 회장의 지시로 어떻게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서연이 제시한 미술품 거래가 실제로는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이었음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과 함께 스크린에는 내부 회계 장부의 원본 파일이 떠올랐다.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파트는 마진우를 겨냥한 것이었다. 인사동 찻집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마진우가 서연을 협박하는 광기 어린 모습, 그리고 그의 조폭들이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어서 체포된 조폭들이 마진우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기업 비리를 넘어 이제는 폭력적인 강력 범죄였다. 마진우는 자신의 얼굴이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자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한쪽에서는 강지훈이 그의 법무팀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단상 위의 마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문에서는 금융범죄수사대 소속검사와 수사관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한 마 회장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비리와 속임수로 쌓아 올린 그의 왕국이 단 10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린 것이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마진우는 달랐다. 이성을 잃은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강지훈, 이 개새끼 다 너 때문이 아니. 그년 때문이야. 그 미친년이 전부. 그가 지훈을 향해 달려들려던 순간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잡혔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추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유죄를 확정지었다. 지훈은 발악하는 마진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허망하게 앉아있는 마 회장을 향해 있었다. 그것은 승자의 조롱이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낸 아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고요한 선언이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태산 제국은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지훈은 그 모든 혼돈을 뒤로 한 채 말없이 연 회장을 걸어 나왔다. 그는 복수를 이뤘지만 기쁨보다는 깊은 허탈함과 피로감이 몰려왔다. 호텔 밖으로 나와 채 오르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한서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고마워요. 짧은 4글자였다. 지훈은 그 문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도하는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전쟁은 끝났다. 태상그룹의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된 그날로부터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계절은 2번 바뀌어 차가운 겨울을 지나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마 회장과 마진우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서연이 제공한 증거와 아우라 그룹 법무팀의 활약 앞에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납치, 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부자 후치는 나란히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탐욕의 제국. 태상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자 한서연의 시간은 비로소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남동의 안전가옥에 머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아트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아유레 그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사양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온전히 일어서고 싶었다. 놀랍게도 태산을 무너뜨린 여자라는 꼬리표는 그녀에게 주홍글씨가 아닌 실력과 용기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어 주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그녀에게 미술품 투자 자문을 의뢰했고 그녀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한때 그녀를 내쳤던 친정부모가 태산의 몰락 이후 어떻게든 그녀와 다시 연을 이어보려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사죄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2분께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제 가족은 이제부터 제가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상처와의 완전한 작별이었다. 강지훈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AURA 그룹은 태산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사라지자 더욱 승승장구했다. 부정한 재벌을 무너뜨린 젊고 정의로운 CEO라는 이미지는 그룹의 신뢰도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변화는 회사 밖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살지 않았다. 불필요한 저녁 약속은 잡지 않았고 칼같이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의 비서들은 대표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의 차가 향하는 곳은
더 이상 적막한 평창동의 본가가 아니었다. 그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집은 북악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용한 단독주택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고른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우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그를 맞았다. 그는 거실을 지나 2층의 아기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만삭이 되어 뒤뚱거리는 서연이 아기 침대 옆에 서서 갓 배달된 모비를 달고 있었다. 그녀는 까치발을 하고 힘겹게 팔을 뻗고 있었다. 지우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그녀의 등 뒤에서 모비를 대신 달아주었다. 놀란 서연이 돌아보자 지우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앞으로가 무릎을 꿇고 동그랗게 솟아오른 그녀의 배에 가만히 귀를 가져다 댔다. 오늘은 얌전하군. 우리 아들 아빠 온 줄 아나 보네.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니까요. 이렇게 조용한 걸 보면 분명 나를 닮은 예쁜 딸일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말하자 지훈도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창가로 이끌었다. 창밖으로는 봄꽃이 만발한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후회한 적 있어.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날 밤 비 오던 골목길에서의 일. 서연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모하고 동시에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그 결정이 나를 이곳으로 그리고 당신에게로 데려다 주었으니까.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가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세련되고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취향을 완벽하게 이해한 그녀만을 위한 반지였다. 그날 밤 당신은 나를 하룻밤 고용했지.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평생 고용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한서연. 그의 프로포즈는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진실되고 깊은 울림이 있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꼭 맞춘 듯이 딱 들어맞았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자신의 품에 안았다. 2달 후 진통이 찾아왔다. 지우는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차갑고 이성적인 CEO가 아니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분만실 앞을 서성이는 세상의 모든 예비 아빠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몇 시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그에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아주 예쁜 공주님이에요.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병실 안. 서연은 땀에 젖어 지쳐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잠든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그에게 안겨주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은 지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의 무게. 그가 평생 지켜온 에유라 그룹의 무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경이로운 무게였다. 아기는 아빠의 품이 편안했는지 오물거리며 잠을 잤다. 아기의 얼굴에는 서연의 섬세한 이목구비와 지훈의 강인한 기계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다.
지훈은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다가 그런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기를 안지하는 다른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아기 위로 포개어진 그들의 손. 절망적인 하룻밤의 계약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 치열한 전쟁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편이 되어주었던 위험한 동맹. 이제 그 모든 폭풍우는 지나갔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속에서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이 나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